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있으시면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6년째이고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인자하시고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큰며느리로 아주 잘 대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다고 1년 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1년 전까지는 말이죠. 다른 제 또래 여성분들은 시월드만 가면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던데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집안에서 유일한 며느리였고 시부모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야. 내 생각엔 우리 맏아들이 결혼 하나는 끝내주기 잘한 것 같다니까? 너는 첫인상부터 좋았어. 하나도 흠잡을 거 없는 좋은 아이야. 안 그런가 여보? 그래 맞아요.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버릇없고 못된 며느리들만 보다가 널 보면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 우리 민호가 결혼은 정말 잘했다니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자라 그런지 정말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안동 권씨의 종부 며느리시거든요. 권씨 문중에서 효부로 이름을 날린 종부 며느리. 1년에 12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면서도 50첩 반상을 차려내시던 대단한 며느리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기와집의 대청마루에서 어머니가 젠걸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전 부치는 법, 나물 부치는 법 등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제 고향은 안동이었어요. 그 커다란 고택에서 마당에서 언니랑 둘이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저희들이 노는 동안 제 어머니는 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하루 종일 장독을 닦으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장독을 닦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는 그것이 하루 일과였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장독이 100개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장독들이 나중엔 어머니의 정신을 좀먹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엔 어머니가 안동 권씨 가문의 종부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정도로요. 학교 친구들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엄마는 종부 며느리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런 저희 어머니가 딱 한 가지 못하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다는 아주 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독을 닦으시면서 친할머니 몰래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주 자주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저희 친할머니 몰래 뒷마당에서 오실 때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할머니는 어머니가 종부며느리로 들어와 아들을 못 낳자 어머니를 조선시대 하녀처럼 매일매일 구박하고 미워하셨어요. 종부며느리란 것이 제일 중요한 아들 낳는 걸 실패하는 게 말이 된다더냐? 너는 반쪽짜리다. 아주 반쪽밖에 안 되는 며느리야. 알아듣겠어? 그러니 네 서방이 후처를 보더라도 너는 그저 찍소리 말고 따라야 할 것이야.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요. 그저 이 집에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니. 친할머니 말대로 아버지는 뻔히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도 옛날 말로 첩을 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지만 안동 권씨의 장손으로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제 할머니의 강원 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2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후처를 아주 돌보듯 하시던 아버지도 젊은 여자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점점 그 여자에게 기울어가는 것을 어머니는 느끼셨다고 하네요. 그럴수록 어머니는 집안일에 더욱 매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버지의 후처는 아들을 임신했고 친할머니는 뱃속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여자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손톱이 다 닳도록 일만한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주지 않던 구두쇠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 큰돈을 주자 아버지도 이번엔 할머니가 좀 심하셨다 싶었는지 어머니께 따로 예쁜 옷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가 친할머니에게 발가게 되고 만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의 후처라는 그 여자가 할머니께 일러 바친 듯 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사주신 엄마의 고운 양장을 마당에 버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서 어머니께 소리치셨습니다. 아들 하나도 생산 못한 년이 어디 낮바닥을 뻔뻔히 쳐들고 남편한테 옷을 받아 입어? 행여 애비가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거절했었어야지. 니녀는 양심이 없는 거냐? 계집년이나 둘 낳아놓곤 뭘 잘했다고 옷을 받아 입어? 어머니, 잘못했어요. 너무 아파요. 제발 제 머리 좀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그것도 모자라서 친할머니는 어머니의 고운 쪽진머리를 풀어헤치고 틀어쥐어 마구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말대꾸 한번 못하시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눈앞에서 이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친할머니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겨우 아들 못 낳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기죽어 지내던 어머니를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제 어머니에 대한 프라이드는 결국 친할머니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죠.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할머니께 꼼짝을 못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제 사상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예의 범절은 저를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로 각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제 남편을 따라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제 시부모님은 부유해서 서울 강남의 100평짜리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미 퇴직을 하신 상태여서 집안 마당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나무를 가꾸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네요. 민호가 말하던 권씨 가문의 손녀가 너로구나. 만나서 반갑구나. 난 민호 애비 되는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를 한다며?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장갑을 벗고 주먹을 쥐어 제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주먹에 손을 부딪히는 대신 고개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배꼽에 손까지 얹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전 권진영이라고 합니다. 민호 씨와 사귄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었어요. 민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제 얌전한 말과 행동을 보시고는 시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시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를 다시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소리쳐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곧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저를 요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유교녀라고 소개하시지 뭐해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 남편은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그런 말을 다 하실 줄 아시냐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 이 세 사람이 마당에 서서 배를 잡고 하하 웃으시더군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은 한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가족들의 일원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동년배의 꼰대 같은 영감님들과는 다르게 뭔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신 멋진 분이었어요. 제 긴장감을 아시고 그렇게 바로 풀어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이 배운 사람의 인품도 보이고 너그럽고 여유 있는 그런 성격이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의 결정체 같은 제 친할머니랑 정반대의 사상을 가지신 시아버지가 흔한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8, 90년대 주말 드라마에 보면 시아버지가 남아 선호 사상에 물들어서 며느리가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아내에게 툭하면 밥이나 차려오라면서 화를 내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주말마다 아침 밥상도 차려주시는 아주 신식 어른이었어요. 그것도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베이컨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죠. 제 시부모님들은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고 사셨는데요. 큰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고 작은 아들은 법대생이었어요. 그리고 막내딸, 그러니까 우리 신우는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미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었더군요.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할 때 외엔 시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랄까, 제겐 아주 다행인 일이었죠. 시누이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미국인이라서 저와는 같이 살았으면 아마 많이 부딪혔을 성격이거든요. 제 남편은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명문대 회계학과를 나와서 숫자밖에 모르는 제가 보기엔 좀 꽉 막힌 성격을 가진 남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를 아주 사랑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서방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임명이 되었죠. 그런 시동생은 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저와 다르게 검사가 된 서방님을 막 치켜 세워주거나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도 그저 무덤덤한 얼굴로 수고했다고 짧게 한마디씩 하신 것이 다였어요. 저는 좀 의아했죠. 여러분들도 이상하시죠? 만약 제 아이들이 서울대 법대생에 로스쿨까지 나와 검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디든 그걸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듯이 둘째 도련님에게 이제 검사돼서 사회에 나왔으니 네 밥벌이는 해야 한다고 하시며 바로 용돈부터 끊으시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공부만 하게 한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부터 바로 끊으시더니 취직했으니 이제 집에서도 나가라고 바로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는 시아버지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남편에게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아니, 아버님 어머님 말이야. 도련님이 친아들이 아니야? 왜 당신한테는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사는 거 허락하시더니 도련님이 검사되자마자 쫓아내셔? 도련님이 뭐 잘못하기라도 했나? 그게 아니야. 난 사실 내 고집으로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산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은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집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주의시거든. 그런데 나는 부모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내 고집으로 우리 본가에서 살다가 자기랑 결혼해서 나온 거야. 나 거기 살면서 하숙생처럼 눈치 보고 부모님께 생활비 꼬박꼬박 드렸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야. 자식한테도 가차 없는 그런 스타일. 뭔지 알겠지? 그제야 저는 평소에 느꼈던 시아버지의 쿨함이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 부담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부담이 없었으니 둘째 도련님이 그렇게 쉽게 서울대에 들어갔을 테죠. 시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커가면서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를 일절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조차 그 애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극도로 싫어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잘 컸을까요? 저는 이런 분위기의 시댁을 제 친정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친할머니는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기집 애들이 많이 배워봐야 말이나 안 듣지. 네 언니도 그렇고 너도 대학은 갈 필요 없다. 대학은 우리 손자만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손자는 앞으로 권씨 문중을 이끌어 나갈 장손이니까. 이런 차별적이고 경직된 안동 권씨 가문에서 자라난 저는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사회에 나와서 잘 포장하고 살았죠. 그래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 속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성격들은 남편을 만날 땐 한 번도 내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꼭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고발하려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둘째 서방님의 아내인 제 동서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제 동서 때문에 너무도 열이 받아 화가 나서 이 사연을 쓰게 된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빌런은 지금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귀를 잘 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동서는 우리 시댁과 같이 친정이 강남에 있는 큰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처음 봤을 때부터 버릇이 없고 시댁 알기를 좀 우습게 하는 여자였어요. 제가 동서를 1년 정도 객관적으로 본 결과니 오해할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둘째 도련님은 평소에는 날카롭고 지적이신데 제 동서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걸 보면 정말 허닥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게다가 동서는 무서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동서를 처음 본 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동서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동서도 처음 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렵긴 했는지 조금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련님의 여자친구일 때는 분명 동서에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저와 동서 사이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자기 친정에서 외동딸로 자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서의 친정 어머니는 동서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할 정도로 벌벌 떨며 동서가 뭐라고 하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서는 자기 친정 아버지를 부추겨서 어머니에게 벌을 내리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 자식 사이인가요? 전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듣고 동서의 친정엄마가 피해를 받았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구와 물건을 같이 나눌 일도 없었고 마음도 나누지 않았으니 동서는 배려라는 감정을 살면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살이나 어린 그 여자가 저를 우습게 보고 막말하는 건 좀 아니죠. 그건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저에게 한 말들과 행동을 전부 다 녹음해두고 있다 시아버님에게 말했어요. 그 결과 동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는 나중을 위해 아껴둘게요. 우선 우리 둘째 도련님이 동서를 시댁에 데리고 온 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 말쯤이 되어 조금만 움직이거나 밥을 많이 먹어도 바로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편은 동서를 상견례하는 자리에 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때 가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도 저도 가족인데 세 사람을 드리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참석을 했죠. 시부모님 댁에서 저희들은 모두 새 며느리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만난 저에게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 뭐야? 아,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구나? 마침 잘 됐네. 내가 긴장해서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물 한 컵만 떠다 줘. 아참, 난 레몬수 아니면 안 먹으니까 레몬즙 좀 타다가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지아야, 이분은 네 형님 될 뿐이야. 우리 형의 와이프라고. 그러니 네가 아무거나 막 시켜도 되는 사람 아니야. 얼른 형수님에게 사과해. 우리 도련님의 말을 듣고 동서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오만불손하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절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편 된 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곁으로 와서는 조그맣게 저만 들리는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왜 헷갈리게 그런 이상한 앞치만 하고 문 앞에 서 있고 지랄이야. 아, 진짜 내가 꼴 같잖아가지고. 우리 자기랑 결혼만 하면 내가 이딴 여자는 상정이나 하나 봐. 뭐라고요? 도대체 초면에 무슨 그런 소리를... 어머,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 기가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면 혹시 정신에 문제 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동서에게 반박하려고 하자 동서는 제 입을 급히 막고 웃으며 저를 미친 여자 취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동서의 사이코패스 같은 이중성에 저는 너무나 놀라고 경악했어요. 게다가 이 여자는 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분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살다 이런 불려우 같은 여는 처음 봤어요. 왜냐고요? 도련님이 동서에게 시부모님을 소개시켜주자마자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 마치 시녀처럼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덥다고 중얼거리시자 동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 오늘 날이 더운가?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땀이 다 나네. 어머, 어머니 더우신가 보다. 제가 에어컨 켜드릴게요. 오빠, 에어컨 리모컨 좀 갖다 줄래? 어머니, 제가 얼음물 좀 떠올까요?
됐어요. 형님은 임신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와, 자기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네. 여기가 그래도 시집이라서 그런가? 보통 자기 안 그러잖아. 공주님처럼 앉아서 나한테 심부름만 시키면서. 오빠, 왜 그래? 시부모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오빠한테 해준 것도 많잖아. 둘째 도련님이 비아냥거리자 동서는 험하게 눈을 부라리며 둘째 도련님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이때 저는 동서의 아나무인 같은 성격을 조금 간파했습니다. 제가 눈치가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런 동서의 아기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모든 동서의 행동이 역겹게 느껴지고 이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입안의 혀처럼 살갑게 행동하는 동서에게 눈이 멀어 그 여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동서는 그 뻔뻔한 민낯을 완벽하게 감추었습니다. 결국 둘째 도련님은 그 악마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때 도련님은 사법연수원 연수생이었는데요. 둘째 도련님은 나중에 검사가 되라고 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접고 검사 쪽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시아버지께 수능적인 데 반해 도련님은 자기 하고픈 대로 하기도 했던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는 아버님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우는 둘째 도련님 결혼식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 한 이틀 집에 있다 다시 미국으로 획 가버렸어요. 신우는 집에 며칠 있으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자기가 아가씨 때 쓰던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신우애는 왜 미국에 갔으며 시어머니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고립된 채 방 안에만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부분은 마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남편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쫄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고등학생 때 한번 죽으려고 하는 걸 보셔서 그래.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번 크게 혼을 내신 적이 있거든. 그 이후로 내 동생은 우리 엄마랑 한마디도 하지 않아. 어렸을 때 미국 가서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우리 막내가 굉장히 외로웠었나 봐.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남친이 질이 나쁜 놈이었던 거야. 싫다는 우리 막내에게 손대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미국에 다녀오셨던 엄마가 크게 놀라서 그놈을 경찰에 신고했었어. 그래서 그 남친은 깜빵에 갔고 우리 막내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 감당할 수 없는 큰 비밀을 알아버린 저는 그만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자 남편은 괜한 사실을 꺼내놨다면서 시어머니께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냉정한 신우 얼굴 이면에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저도 몰랐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믿은 제가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재산 순서도 당연히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웬만하면 살면서 동서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한번 마주칠 때마다 기가 탈탈 털려서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서는 서방님이 검사에 임용되자 마치 자기가 검사가 된 양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자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동서의 친구들이며 가족들한테까지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서방님이 검사 임명장을 가지고 온 날 동서의 친정에서는 검사 사위 나왔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방님의 장모님은 깔끔한 이태리제 양복을 한벌 해줄 정도로 그렇게 검사 사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동서의 시시콜콜한 친정 이야기까지 다 들었느냐고요. 동서는 아주 작은 거라도 저에게 우월감을 느끼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거든요. 저는 동서와 안 만나려고 그렇게 용을 쓰긴 했지만 마주칠 일이 없으니 동서는 일부러 제게 전화까지 해서 서방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자세하게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글쎄 오늘도 우리 남편이 말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전화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방님이 무슨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어떻게 치조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갔고 집에 돌아올 때 본인에게 무슨 선물을 사왔는지,
동서는 그런 하찮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니 듣고 있는 저는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침조에 훈화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인지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지 관심도 없고 쩍쩍 하품만 나오고 얼른 안 끝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공만 치하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검사 직위는 우리 서방님이 받았는데 동서는 완전히 자기가 검사인 양 그 역할에 도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 중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아빠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으면 꼭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남들을 휘둘러대는 그런 철부지 애들 있잖아요. 동서는 꼭 그런 철없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동서의 저런 행동들을 받아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동서랑 척을 지기 싫어서 그 지겨운 자랑질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10분, 20분 되던 통화 시간이 점점 1시간이 넘어가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어느 날 또 동서에게 전화가 왔기에 선언을 했죠. 동서, 내가 참다 말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동서는 아직 아기도 없지? 난 애가 이미 둘이나 돼. 그리고 우리 애들 예민해서 전화벨 소리에도 깨거든? 그럼 걔네들 돌봐야 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동서, 평소에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전화 좀 그만해줘. 부탁할게. 제가 이 말을 꺼내놓자 동서의 끝을 모르던 수다가 갑자기 뚝 끊기더라고요. 동서가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서가 제 말을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안도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꽥 하고 지르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서민 주제. 네 년이 뭐라고 형님 맹세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토를 달아? 그딴 식으로 해봐.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를 어떻게 말하는지 두고 봐. 나한테 잘 보여야 그 목숨, 그리고 그 형님 지위, 그거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몰라? 앞으로 많이 곤란해질 거야. 그렇게만 알아도. 동서의 그 미친 듯한 발언에 저 역시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 틈도 안 주고 동서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어쨌든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지겹던 동서의 전화와 자랑질은 뚝 끊어졌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의 교묘한 괴롭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어디선가 학창시절에 일진 노릇을 꼭 해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마치 힘없고 소심한 학생을 괴롭히듯이 시부모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동서는 저에게 그리고 제 애들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3살 된 제 아들의 꿀밤을 아무도 안 볼 때 때린다든지 침대에서 밀어버리는 것은 예사였고요. 제가 시댁에서 저녁 설거지를 할 때 옆에 와서 프라이팬에 담긴 고기 구운 기름을 다 헹궈놓은 그릇에다 뿌리는 등 그런 사소한 짓거리를 실수인 척하며 해댔습니다. 저는 그게 동서의 실수가 아니란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짓을 할 때마다 동서의 눈빛은 비열했고 냉담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서는 일부러 시부모님이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어머, 조카가 깼는데 제가 놀아주려다가 실수로 애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애를 잘 볼 줄 몰라서요.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잘못해서 조카가 손가락 부러졌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선수쳐서 우는 척을 하는데 감히 동서를 나무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다가가 많이 놀랐느냐며 그년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서의 행동들이 너무 가짜나서 저를 음해하는 동서의 목적이 뻔히 보였어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면 오히려 그녀는 제가 가해자인 양 자기를 포장했을 것이었거든요. 저는 마치 제 친정엄마가 친할머니께 꼼짝 못했던 것과 같이 동서에게 그대로 당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저와 서방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서방님이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서부터였을 거예요. 동서와 결혼하기 전 저와 서방님은 주말마다 시댁에서 만나 살갑게 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도련님일 때는 제 애들에게 좋은 장난감도 사주고 일부러 집에 와서 보기도 하는 조카 바보였던 서방님이었는데요. 동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진 몰라도 어쩌다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저와 남편을 안 좋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에요. 어머니, 혹시 제 와이프한테 애기 안 들어선다고 뭐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지아가 자꾸 저한테 형수님이 그렇게 부럽다고, 형수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임신이 척척 됐는데 지아는 안 그렇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걸로 며느리 압박 주고 그런 거 본 적 있니? 지아는 왜 그러는 거니? 아무리 우리 큰며느리가 아기를 한 방에 딱딱 가졌다고 해도 내가 그런 걸로 며느리들 사이에 차별 두겠어? 그리고 새아기도 그래.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는데 뭘 벌써 아기를 가지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준호야, 네가 재수 씨한테 무슨 말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나도 그런 말 어머니나 우리 아내한테서 들어본 적 없어. 재수 씨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봐. 너희들도 금방 애기 생길 거야. 서방님에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부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은 저를 의심의 논초리로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억울하다고 했죠.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동서한테 그런 걸로 핀잔을 한 적도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서방님은 동서에게 단단히 세뇌가 되었는지 진실이 안 보였나 봐요. 남편이 제 역성을 들어주자 그 옆에서 동서는 눈을 여우처럼 흘기면서 제 남편을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입을 꼭 다물더니 동서의 손을 끌고 저녁도 안 먹고 시댁을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남은 가족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해서 팔을 벌리고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를 향한 동서의 집요한 괴롭힘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어요. 애들 육아하기도 힘에 부치는데 자꾸 동서와 이것저것 부딪히는 일이 잦아지자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부딪히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나서 부쩍 외로워하시며 한 달에 2번은 본인이 저녁 준비할 테니 집에 와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유교녀 큰 며느리로서 어머니께 반항할 수도 없고 그저 울며 겨자 먹기로 2주마다 토요일에 시댁에서 저녁 먹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그때마다 몸만 와서 밥만 쏙 먹고 서방님과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시댁 근처 압구정 번화가에 둘이서만 데이트랍시고 나가서 놀다 왔습니다. 당연히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랑 과일 깎기는 모두 제 몫이 되었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허허 웃으시면서 옆에 다가와서는 그릇을 같이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큰며느리 노릇하기 쉽지 않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면 저는 더 울컥했어요. 그 몇 개월간 저는 아버님 덕분에 폭발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시댁에선 저를 괴롭히기 여의치가 않자 이번에는 카톡방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카톡을 보내 별것도 아닌 욕을 한다던가 잠을 못 자게 폭탄 문자를 예약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그런 카톡 과목이 전화보다 편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동서가 제게 보낸 욕설이 가득한 카톡을 화면 캡처해서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서방님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뭘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흥신소에 의뢰를 해두었어요. 저 역시 가만히 있다간 완전히 동서의 따까리가 되어 평생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동서의 엄청난 비밀과 약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글쎄 서방님과 결혼하기 전 더럽게 놀던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그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그 사람과 몰래 만나서 서울 외곽에 있는 모텔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서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론가 외출을 했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그 남자가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고 동서는 그 차를 타고 서울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흥신소에 되도록 많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어요. 흥신소에서는 돈을 받은 만큼 아주 일을 만족스럽게 잘해주었습니다.
동서의 불륜 증거가 담긴 사진들이 100장이 넘어가자 저는 드디어 그 사실을 터뜨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 사진들과 제 핸드폰에 캡처된 동서의 욕이 가득 찬 카톡을 들고 시아버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1대1로 만남을 청해오자 조금 의아하셨나 봐요. 집으로 오지 않고 밖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큰며느리가 이 시애배를 밖에서 다 보자고 하고. 아버님,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 듣고 놀라지 마세요. 사실 제가 동서에 대해 알아본 게 조금 있는데요. 저는 아버님의 눈앞에 동서의 불륜 사실을 뒷받칠 만한 증거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전화 녹음 내용, 제 욕이 가득 쓰여진 카톡 내용을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직접 보신 후 당연히 시아버지는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화난 얼굴로 당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서에게 전화하실 땐 아무렇지 않은 톤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님이 본인의 선에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운명의 저녁이 다가왔어요. 저는 되도록 불쌍하게 보이게 아무 꾸밈도 없이 맨 얼굴로 시댁에 갔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남편은 아버지가 갑자기 왜 호출을 하시냐고 하면서 조금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집에 일찍 퇴근한 남편은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유럽 축구 경기를 보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냐고 남편은 반쯤 저를 의심했지만 더 불평하지 않고 시댁으로 함께 갔습니다. 애들은 제 친정엄마에게 맡겼어요. 어머니께 제 집에 올라와서 하룻밤만 애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죠. 곧 난장판이 벌어질 텐데 그 난장판에 애들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자 서방님 내외는 이미 와 있더군요. 저녁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각종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마치 명절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은 동서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만약 알게 되었다면 저렇게 동서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 쭈뼛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먹는 그 순간이 정말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상을 치우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동서의 그 사진을 꺼내놓으셨어요. 서방님은 식탁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동서의 불륜 사진을 보고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경악해 소리쳤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자기가 이 남자랑 모텔에서 나와? 너 솔직히 말해봐. 나 몰래 이놈하고 무슨 짓 했어? 동서는 시아버지의 손에서 이 사진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동서의 입에서 서러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새끼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도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어떻게 놀았는지 이 새끼가 다 오빠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갔던 거예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궁색하게 변명을 해보았지만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분기탱천에 동서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결혼 후에 이렇게 화를 내시는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 애들에게 인자한 할아버지셨던 그 얼굴은 지옥의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둘째야, 너 그 변명 같은 게 정말이냐? 그렇다고 하기엔 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냐? 내 이미 다 알아보고 한 말이야. 감히 시애비를 뭘로 보고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놀아놓는 게야? 정말 정신 번쩍 들게 한번 혼나볼 테냐? 아니요, 아버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께 저 좀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형님. 저 그래도 형님한테 많이 못되게 굴진 않았잖아요. 그렇게까지 못되게 하진 않았다고요. 동서는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개를 꾸벅꾸벅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말없이 외면함으로써 절대 동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룻바닥에 꿇어앉은 동서에게 다가가 커다란 손바닥으로 뺨을 시원하게 올려붙여 버리셨어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아직 그런 시아버지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동서는 설마 아버님이 뺨을 때리실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지 눈물 범벅인 눈을 크게 뜨고 시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둘째 네가 뭐라고 우리 큰며느리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어? 얼른 진영이한테 잘못했다고 더 빌어. 위아래도 없이 말이야. 어디 감히 집안 막내가 되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니? 이 애는 네 형님이야. 우리 집안 큰며느리라고. 안 되겠다. 내 너희 부모님을 호출해야겠다. 그리고 너 어서 우리 준호랑 헤어져라. 그렇게밖에 이 일은 해결할 길이 없다. 내 예전에 가정법원 판사였을 적 이런 일들 많이 봤지. 그 지경에 가서 이혼한 부부들 절대로 다시 재결합 자체가 안 돼. 너는 유책 배우자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다. 알겠어? 알았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우리 준호랑도 헤어지고.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이렇게 친정으로 쫓겨가면 저희 아빠한테도 혼나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동서는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목이 쉬어라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어요. 가족들 중 누구도 시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아버님이 전직 부장판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서방님에게 검사를 지망하라고 강력하게 권하시더니 저희 아버님도 법조계에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아버지께서 저 대신 동서에게 시원한 사이다 복수를 해주신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 10년 묵었던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반대로 우리 서방님은 패닉 상태가 되어 쓰러져 있는 동서를 수습해 아버님 댁에서 달아나듯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한 수순으로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이 후배 판사님에게 부탁해 초고속으로 이혼 수속을 밟아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유책 배우자니까 서방님은 동서네 집안에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는 없어 깨끗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동서는 그 이후 자기 집에서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더군요. 동서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제 시아버지를 협박하려는 듯 집까지 찾아와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시아버지는 이미 이혼한 사이에 당신네들 딸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왜 우리 도련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냐고 하시며 그 사람들을 바로 집으로 쫓아내고 경찰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한 번 아니라고 생각되면 칼같이 끊어내시는 성격이셨거든요. 저는 이번에 동서의 불륜과 서방님의 이혼 사건으로 시아버님이 의외로 냉정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과 잘못된 일에는 무관용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화살이 그때는 동서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만약 나중에라도 제가 시아버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아버님이 좀 무섭고 섬뜩하더라고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시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예의 바른 유교녀인 저 같은 며느리를 좋아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 어머니도 얼마 전 한많은 종갓집 며느리 생활을 청산하시고 끝내는 친정아버지와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후처를 들이신 것도 이혼의 이유였죠. 하지만 제 배달은 남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에 어머니가 그만 폭발해버리신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신 친할머니를 거역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 결국 제 동생에게만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장에 공증을 받아버리신 거였습니다. 제 언니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심정은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진영아, 나 이제 그만할란다. 35년을 종부 며느리로 살았는데 그년의 자식놈한테만 재산 주고
그럼 나는 그 모진 세월 무엇으로 보상받니? 너도 알잖아. 네 친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 노인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야. 그년이랑 그 아들놈한테 홀랑 넘어가서 너랑 네 언니 결혼할 때도 돈도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잖아. 네 언니한테도 전화해 봤는데 당장 이혼하라더라. 너도 그런 생각이니? 이게 네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지? 그래, 엄마. 그 잘난 종갓집 뭐가 좋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나도 그런 거 다 부질없다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무조건 착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권리 주장할 건 해야 시댁 어른들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이번에 동서 이혼당한 거 보고 나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엄마, 아빠랑 친할머니밖에 없는 세상에서 얼른 나와요. 우리 집 근처로 와서 살자, 어? 늙음하게라도 행복해야지. 언제까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시아버님께 후배 판사님을 소개받아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어머니께서 시집온 후 고생하셨던 것 다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주장해서 어머니에게 승소와 거액의 위자료를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일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 행위대로 보상받고 벌도 받는다는 사실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판사 시아버지 덕에 통쾌하게 못된 동서에게 복수라도 했지만 아직도 더럽고 치사한 시댁살이를 하시거나 동서나 형님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며느리들이 계시겠죠. 저는 감히 참지 마시고 일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참으면 평화가 올 거야. 내가 희생하면 돼. 이런 생각과 말이 사람의 정신을 파고들어 세뇌를 당하고 좀먹게 만들어 결국 화병이 생기고 마니까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안 하고 싶은 건 당당하게 거절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밖에는 비도 오고 날도 흐리네요. 저의 두서없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뵈면 좋겠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랑 남편은 1살 차이라서 거의 동갑내기 친구처럼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이였어요. 남편이 연애 때 다정하고 자상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은 물론 새벽에도 제 전화나 문자 한 통에 바로바로 반응해주고 달려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한없이 잘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연애 기간이 긴 건 아니었는데 이때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너무나도 살뜰하게 챙겨준 거예요. 친정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도 믿음직스럽게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나는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죠. 막연히 1년이나 2년 뒤쯤이면 시기적으로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주 앞당겨지게 되었어요.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임신이 되어버렸거든요. 갑작스럽고 당혹스럽다는 말로는 그 당시의 기분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나름 철저히 방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임신이 되어버리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사흘을 혼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었죠. 분위기를 잘 살펴가면서 임신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 생각이 되었던 때였지만 뱃속에 생긴 생명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없었기에 이 생명을 저버린다는 선택지는 차마 고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친정에 있던 재산과 제가 짧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 그리고 시댁에서 보태주는 돈을 합쳐서 전셋집에서 첫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막 대대적인 전세 사기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때였기 때문에 겁도 났지만 시부모님께서 건너 지인을 통해 알아봐 주신 매물이었기에 감사하게도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혼집 위치는 시댁과 상당히 가까운 동네였고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희대의 명언이 있기 전에 결혼은 지극한 현실이다라는 명제가 있죠. 저는 결혼을 하고 그것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어요.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상황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혼. 그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저와 결혼하여 배우자가 된 그 당사자 남편하고 미묘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던 것부터 거슬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라든지 결혼 생활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점이 사소하고 우습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무척 심각하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 초반부터 쌓여가면서 저의 신경을 건드려댔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략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한번 잘 봐주시겠어요? 오빠, 나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 오빠는 퇴근 언제 할 거야? 왜 아직도 일 마쳤단 소리가 없어? 연락하는 거 깜빡했다. 나 오늘 급하게 일이 좀 추가가 됐어. 밤 10시나 돼야지 퇴근할 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오빠 집에 들어오면 11시쯤이겠네? 나 그때까지 너무 외로운데? 어제는 오빠가 퇴근 후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왔잖아. 나 계속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 그럼 내가 더 일찍 가보도록 할게. 무조건 11시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먼저 집으로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한 다음에 입이 심심해서 과자를 먹었죠. 참고로 남편은 과자를 잘 안 좋아했어요. 밥이라든지 각종 음식은 안 가리고 다 잘 먹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즐겨 먹는데 과자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가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과자들은 거의 다 제 차지였어요. 어차피 남편은 과자를 같이 먹지도 않으니까 저 혼자서 주워 먹었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른해져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임산부가 되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저를 조종하더라고요. 침대에서 과자 오물거리다가 끝내 잠이 들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너 뭐야? 내가 기껏 너 때문에 일 더 빨리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는 지금 퍼질러서 자고 있어? 오빠 이제 왔어? 뭐야, 시간 보니까 거의 11시 다 돼가네. 딱히 더 일찍 온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큰 소리를 내? 11시가 아니라 10시 30분 아냐. 큰 차이라고. 나는 일이 많아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렸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심심하다길래 신경 써서 일 빨리 처리하고 와봤더니 침대에서 과자 처먹다가 자고 있었냐? 부스러기 다 흘려가면서.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매너도 없고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냐? 이런 식으로 매사에 너는 이기적으로 군다고. 얼핏 잠에 들었던 저를 깨우더니 저렇게 말을 한 남편은 화가 난 발걸음으로 침실을 나갔고 남겨진 저는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죠. 도대체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서요. 그래도 남편이 어쨌거나 일을 오래 하다가 집에 왔고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럴 거면 그냥 자기 보고 일찍 오라는 말이나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말을 하지 말지. 왜 그런 말을 해서 사람 바보 만드냐면서 제 기준에서는 이상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혼자서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쉬면서 왜 자기한테 쓸데없는 말을 했냐면서 혼자 씩씩거리더라고요. 요지가 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그래서 나한테 욱하는 바람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네.
내가 그냥 넘어가자. 저는 황당한 마음에 앞서서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그런데요, 이런 식의 자잘한 일화가 저희 부부 사이에서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식사 시간이라든지 둘이 같이 주말 휴일을 즐길 때 각자 취미 생활을 할 때 가리지 않고 미묘하게 자꾸 어긋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소리를 하면 남편은 저 소리를 했고 제가 말하는 바와 남편이 받아들이는 바는 항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게 사귈 때는 이런 걸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점차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무조건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아무것도 안 따지고 제 상황을 맞춰주면서 제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희 성향이 아주 다르고 안 맞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더 이상 전적으로 저를 맞춰주지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미천이 확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대놓고 부부싸움을 한 건 아니라서 아주 애매하였는데 매일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그런 면모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저랑 썩 맞는 조합의 성격이 아니란 걸 깨달았는데 이것은 확실히 문제이긴 문제였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든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댁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시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 휴대폰을 통해서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봤었을 뿐이에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저를 보신 적이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아들이 내가 결혼하려자고 지금 임신했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웬 여자를 데려왔었으니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네,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대처가 안 돼 있으셨는데 저라는 며느리를 갑자기 들이셨고 급하게 전셋집도 알아봐 주셔야 했으니까요. 제 눈에도 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그런 막말들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초반에 들었던 시부모님의 어록들을 보시겠어요? 집안에 아비도 없는 것을 거둬줬더니 말하는 모양새 한번 싸가지가 없네. 가진 게 없으면 공손한 맛이라도 있어라. 너는 우리 아들한테는 못 미쳐도 아주 한참을 못 미치는 여자다. 내 생각에는 우리 아들은 사짜 직업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고도 남았는데 하필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버릴 게 뭐였을까? 만약에 조건을 철저히 따지고 며느리를 드릴 수 있었다면 너는 후보에도 못 오르고 탈락이었다. 남편이 저에 비해 월등히 잘난 사람이었냐고요? 그랬다면 제가 진작에 남편과 결혼하려고 들었을 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도 결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걱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평범하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저랑 결혼했을 때 월급 250 받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저 역시 월급이 250이었는데 이때 저는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여기 사장님이랑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점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직업에 관련해서 엄청 마음에 안 든 티를 내셨어요. 그러길래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도대체 뭘 한 거냐? 번듯한 월급쟁이 회사원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너는 우리 아들한테 잘하거라. 너처럼 변변하지 않은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에 재직 중인 게 바로 우리 아들이니까. 시아버지께서 근엄하고 진지하게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한참 어른들 시각에서는 회사에 속해 있는 것과 커피 파는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처음 한두 번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지. 3번이고 4번이고 자꾸 제 직업이 변변치 않고 공부 안 한 애들이나 할 거 없어서 하는 서비스직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전셋집 구할 때 시부모님의 인맥을 통한 것이나 시댁 근처에 집을 얻은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짜증이 나서 저희 2사람 급여가 똑같다. 저도 엄연한 정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정확히 드려봤지만 CR도 안 먹혔습니다. 그때 알았죠. 사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남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여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했죠. 오빠가 그럴 때 중재 좀 해주면 안 돼? 나 이러다가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미치고 날뛸지도 몰라. 우리 아가 생각해서 나 진짜로 참고 있는 거야. 남편한테 진지하게 부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냐면서 되려 저한테 부탁을 해오더군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너한테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 원래 말투라든지 행동하시는 게 투박한 편이야. 너 싫어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아기가 없는 발언들이었다고요? 2번 투박했다가는 사람도 치겠던데요? 저는 이를 갈면서 그냥 인내하였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곱씹으면서 말이죠. 게다가 남편놈이 하등 이 문제에 있어선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후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어긋나는 지점들이 자꾸 발생해서 화딱지가 자주 났었는데 여기에 시부모님의 아나무인 막말까지 얹어지니까 저는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죠. 그 상황에서도 저는 직장에 나가면 밝게 웃으며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으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내가 참는다. 미운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가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테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애써 참아왔는데 큰 사건 한 방이 예고도 없이 빵 터지더라고요. 제가 임신이 막달이라서 일도 쉬면서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결혼한 뒤로 섭섭했던 점, 힘들었던 점을 조금 꺼내놓았거든요. 그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문득 입을 열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실 네가 임신한 손주도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었습니다. 저 정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TV에서 혼수로 임신을 해왔다느니 임신 혼수라는 말을 떠들더만 나는 그게 그렇게나 천박하게 보이더라. 어쩜 몸가짐을 예사로 하였으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덜컥 임신을 한 것인지 네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우리라고 무조건 손주 생길 테니까 좋네라고 해야 하는 거니? 그건 아니지.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손주의 소식이 별로 안 반가우시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철저한 의리고 진정한 한 가족이 아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겠더군요. 제 아이가 과연 이 집에서 정당한 구성원 대우나 받을 수 있을지 의심마저 되었어요. 예정일을 딱 일주일 앞두고 제가 오죽하면 멍한 얼굴로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우울증이라도 온 거야? 이제 출산할 때가 오니까 저의 정신 상태가 살짝 이상해진 것 같다면서 남편은 저를 병자 취급하였습니다.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그랬죠. 그래, 미쳤다. 시댁 때문에 우울증 걸리게 생긴 며느리, 그게 바로 나야. 오빠가 지금 선택해. 나랑 아기를 고르든가 자기 부모를 고르든가 한쪽만 선택하라고. 한쪽만 선택하라는 게 그게 말이나 돼?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 줄은 알아? 잘 알아. 나는 오빠가 아버님 어머님하고 왕래 안 끊으면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양자택일해.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막말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곧 태어날 손주를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대목을 강조해서 말이죠. 자기는 절대로 불효자가 될 수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던 남편. 이틀간 저랑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출산 직전이었고 제가 워낙 확고하니까 자기도 마음을 돌리더라고요. 앞으로 시부모님하고 저랑 부딪히는 일은 일절 없을 거라고 저한테 약속하였습니다.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저의 곁에는 남편과 친정엄마는 있었으나 시부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를 안 불렀죠. 우리 딸,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야, 제가 심상치 않은 지난 수개월의 결혼 생활을 보냈음을 직감하신 친정엄마가 너무 걱정하시길래 저는 일부러 일화들을 축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로 여행 간 네 아빠가 지금 있었더라면 누구보다 손자의 탄생을 기뻐했을 텐데 우리 딸 장하고 기특하다면서 너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을 양반인데. 그렇게 눈물 짓는 친정엄마 앞에서 차마 고지곳대로 모든 이야기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늘 죄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가뜩이나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썩 화목하지 않다는 사실과 시부모님으로부터 온갖 괄시를 받아왔다는 걸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저를 찾아오셨다가 발길을 돌리셨어요. 그래도 멀찍이 신생아실 너머의 유리창에서 저희 아기는 보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나요? 당연히 남편이 저한테 다 떠들어서 알게 되었죠.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애처롭지도 않냐? 출산한 며느리를 축하해주러 오셨다가 그대로 가버리셔야 했잖아. 네가 안 만나줘서. 나는 안 불렀는데 내가 왜 멋대로 찾아오신 불청객분들을 만나줬어야 해. 불청객이라니? 너 보러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은 진짜 실례 아니냐? 며느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손자를 보러 오신 거겠지. 그리고 왜 오빠 마음대로 여기 주소를 알려드렸어?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왕래 끊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거 아니었어? 왜 사람이 벌써 한 입으로 두 말 하려고 들어? 너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가 기운도 좋다. 벌써 이렇게 바락바락 할 말 다 하면서 대드냐? 그렇게 남편이 말하는 순간에 솔직히 그 면상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연애 중에는 대단할 정도로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었건만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를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충족감이 저한테 밀려오다가도 그러지 않은 때면 제가 남편을 죽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위험한 충동이 밀려들었어요. 아마도 산후 우울증의 한 종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서 내 팔자를 스스로 꼬았나 하는 비참함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100일 때 시부모님이 부득불 100일 잔치에 참석하시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을 통해 아기 사진이랑 동영상을 받아본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고 애써 모른 척하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은근히 잠잠하시기에 그 정도의 용의는 할 수 있었죠. 하지만 100일 잔치라는 것을 빌미로 다시 접근하시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잔치를 포기하기로 하였어요. 100일 잔치를 하지 말자고 하니까 남편이 기가 막혀 하더군요. 오빠, 요즘 세상에 100일 잔치 하면 주변 지인들한테 민폐인 거 알지? 야, 100일 잔치라는 게 괜히 있는 줄 알아? 100일을 기념할 만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남들 100일 잔치 다 여는데 우리 아들만 안 열어주면 뭐가 돼?
그리고 우리 애가 커서 나중에 부모 원망을 얼마나 하겠어. 자기 백일 잔치도 안 열어줬던 성의 없는 부모라면서 애가 나중에 우리 욕을 엄청 해댈걸? 태어나서 100일씩이나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했던 옛날에나 백일 잔치가 의미가 있었던 거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백일 기념을 해? 그리고 결혼식 날짜랑 백일 잔치 날짜랑 가까울수록 초대받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거 알지? 결혼식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백일 잔치에 또 부른다고 엄청 싫어한다잖아. 오빠는 마지못해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를 안입 곱게 보면 그게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거나 남들 다 하는 백일 잔치를 우리 자식만 안 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지.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그 말 진심이야?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100일을 기념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당연하지. 뭐가 됐든 나는 우리 아들한테 100일 잔치 사진을 남겨줘야겠으니까 무조건 100일 잔치를 안 한다는 선택지는 나한테 없어. 알았어. 나도 오빠 의견을 따를게. 그러니까 100일 잔치는 작은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잔치도 열고 그러자. 규모도 아담하면서 갖출 거 다 있고 전문 사진가가 있으니까 사진도 기똥차게 뽑고. 어쨌든 100일 기념은 하는 거고 그럼 딱이네. 제 말을 듣고 난 남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마는 듯 애매하게 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굳이 일부러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남편으로 하여금 발언권만 주는 짓이었으니까요. 못마땅한 기색으로 입을 다물었던 남편은 다음 날에 저에게 다가와서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100일 잔치 하려고 예약한 곳이 있어서 그랬어. 뭐? 오빠, 나한테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결혼 직후부터 느꼈던 남편과의 불협화음이 이런 곳에서도 발생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윽고 남편이 충격적인 전말을 밝혀오는 게 아니겠어요?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있어서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예약한 곳에서 100일 잔치를 열었으면 해. 거기가 어디길래 혹시 100일 잔치 같은 걸 전문으로 예약받은 대형 공간은 아니겠지? 아니, 맞아. 그런데요. 사진 보니까 넓더라. 자리도 많고. 아, 오빠. 적나라한 얘기지만 우리가 100일 잔치 열어봤자 그 자리 다 못 채워. 그만큼 올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그런 과한 결정은 왜 내린 거야? 거기 얼마 주고 예약했어? 위약금이 얼마가 나오든 그거 무는 게 차라리 이득이지. 내가 연락해서 취소할게. 거기 얼마 줬는데? 아, 그게 나도 금액은 몰라. 그런 건 묻지 마. 우리 엄마가 알아봐서 예약한다니까. 뭐라고? 오빠 지금 우리 아들 100일 잔치를 어머님께서 주도하고자 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저희 아들 사진 주고받으면서 시시덕거리고 즐기는 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100일 잔치를 직접 장소 예약부터 해가면서 참견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어쩐지 부득불 저희 아들의 100일 잔치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면서 남편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셨을 때부터 시부모님 쪽이 수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는데 대뜸 100일 잔치에 함께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남편이 토해낸 이실직고를 듣고 나서 저의 마음은 되려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욕이 제 안에서 10배, 100배, 1000배로 불어나면서 저를 무정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빠는 그럼 그날 어머님, 아버님이랑 좋은 대형을 해서 같이 식사라도 해. 나는 우리 아들하고 예쁘게 꾸미고 기념사진이나 찍을 테니까.
제가 조금도 굽히지 않으니까 그 빳빳하던 남편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더라고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꾸 엄마만 찾아대고 아빠인 자기가 않으면 금세 칭얼거려댔으니 남편이 쉽게 저를 상대로 박박 우겨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사람을 구별해냈거든요. 그 어린 것이 몸에 무슨 간별장치라도 있었던 것 마냥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낯설게 여기면서 손길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의 육아가 특별히 고되었던 것 같네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아기가 금세 난리를 치면서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어서 제가 당최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돌을 지나면서부터 이 현상은 축소가 되었지만 아기가 지독한 엄마 바라기라서 그 엄마인 저는 체력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저의 자유시간도 한정적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아기를 손자로 두신 시부모님께서는 어떻게든 접선을 해오시려고 하였으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차단을 해냈습니다. 결국 100일 잔치는 제가 말했던 대로 간촐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남편과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명절 때 특히 서로 날을 세우면서 싸워댔는데 정말로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이혼하고도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들의 돌잔치 때였죠. 지독하게 시댁 식구들을 피해왔던 저였지만 돌잔치 때 그 견고했던 성벽이 잠시 허물어졌습니다. 100일 잔치보다 훨씬 중요하였으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기념하는 것에 저도 뜻이 맞춰졌고요. 자연스레 시부모님의 참석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명절에 잠깐 통화 한 번씩 한 게 다였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손자의 돌잔치에 참석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하셔서 그때는 제가 져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친정엄마가 시부모님을 그만 배척하고 돌잔치 같은 큰 날에는 당연히 오시도록 해야 한다고 저를 자꾸 설득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그날 내내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아들에게만 집중하셨고 저한테는 별로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나한테 또 각종 모진 소리를 늘어놓으시면 오늘은 우리 엄마도 계신 자리니까 절대 참지 않고 받아칠 작정이었건만 아예 나한테는 무심하시잖아. 내가 했던 염려들이 전부 기우였나? 의문스러웠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가 보시는 앞에서 시부모님과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무탈하게 돌잔치 날이 지나간 이후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통해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전에는 내가 미안했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나도 막상 손자가 생기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자주 보고 싶다라는 것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부터 돌잔치가 끝난 이후까지 저는 시댁과 아무런 왕래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손자의 어여쁨을 알아보신 시부모님께 어쩌면 너무한 처사였으려나 하는 생각이 피어오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에 남편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길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님을 뵙기에는 조심스러운 심정이라고 하였고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너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어울리게 될 거야. 남편은 이런 태평한 소리나 해댔습니다. 하여간에 저랑 똑같은 주제를 두고 생각이란 걸 할 때 의견이나 사상이 일치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남편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다녔는데 돌이 되기 전보다야 나았지만 낯선 환경을 굉장히 가리는 아기였거든요. 자기 엄마 품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바로 눈물 글썽거리는 게 저희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빠 품에 안겨서 시댁까지 가는 건 여차저차해도 시부모님 품에 있다 보면 금세 울음을 터뜨렸대요. 저는 너무 어린 아기들은 지능이나 인지 능력 같은 게 아직 생성이 안 되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제가 직접 아기를 낳아보니까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커가면서 아주 아기 시절의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아기 때 지니고 있는 본능이나 상황 감지 능력 같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애를 보면서 고생하셨죠. 이상하다. 이쯤 달래면 아기가 친정을 해야 하는데 얘는 왜 자꾸 주위를 살피는 듯이 누나를 굴리면서 울어대지?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을 달랠 때면 항상 저런 의문을 품으셨다네요. 저희 아들이 20개월 되었을 때부터 제가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저는 슬슬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였고, 그러려면 어린 아들을 봐줄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친정엄마가 원체 몸이 약한 편이셨는데 호르몬 질환이 또 찾아오는 바람에 건강관리에만 힘을 써야 했어요. 친정엄마 본인은 저희 아들을 돌보고 싶어 하셨지만 그 몸의 컨디션이 그 정도까지는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은근슬쩍 저를 찔러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랑 엄마한테 애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는걸? 그 수밖에는 없지 않겠어? 저는 우선 육아 도우미와 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봤을 때 남편이 얄미운 표정으로 내건 그 대안을 따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평일 아르바이트로 카페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아들을 시댁에 매일 맡겨놓았습니다. 하도 낯을 가리는 저희 아들이라서 시부모님도 초반에는 우왕좌왕 하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부터는 요령을 익히셨는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다시 정직원으로 일을 해야겠어. 그때는 어린이집을 보내면 될 테고 일단은 애를 시댁에 맡겨놓을 수 있어서 편하긴 하네. 아니었으면 더 신경 쓸 거리가 많았을 텐데 이러다가 앞으로 계속 시부모님하고 점점 더 잘 지내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이 반갑지 않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예전 발언을 내내 속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경계태세를 풀지는 못하였으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모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점차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하고는 여전히 우리는 안 맞는구나를 체감하고 있었지만 그냥 부부로서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내보낸 동지로서 그냥 책임감 하나로 이악 물고 버텨왔습니다. 이것 또한 세월이 많이 흐르면 부부로서 안 맞는 점들도 서로가 무뎌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점차 모든 게 바로잡혀진 느낌이야. 앞으로 더 괜찮은 모양새를 갖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나도 노력을 해봐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균열, 그것이 시작되고 있었을 줄은 차마 꿈에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 친정엄마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부터 그 균열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호르몬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친정엄마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다가 갑상선 암에 걸리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암 중에서는 덜 심각한 암이었고 병원 측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기에 다행이었지만요. 제가 이때 충격을 받았고 서러웠던 것이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야, 그런 건 솔직히 암도 아니야. 진짜 암 환자한테 가서 갑상선 암 초기라고 하면 어떨 것 같냐? 죄다 부럽다고 할걸. 사람이 말을 저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생판 남의 일이라도 저렇게까지 함부로는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장모의 병환 앞에서 말을 천박하게 할 수가 있는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편찮으신 친정엄마에게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해드리기 싫어서 그냥 제가 참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무사히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 암을 물리쳐내셨지만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아랫배의 작은 통증이 갑상선 암을 이겨내느라 후유증으로 그런 것이겠거니 친정엄마는 처음에 그리 치부하여 넘겼지만 그게 알고 봤더니 자궁 쪽에 심각한 질환으로 밝혀진 거예요. 아유, 왜 자꾸 몸이 고장나는 줄 모르겠다. 내가 더 살 팔자가 아닌데 억지로 살고 있어서 나에게 자꾸 건강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고. 우리 딸에게 힘겨운 짐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이 엄마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너무너무 미안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친정엄마의 곁에 착 붙어 있어야만 했었고 다시 정직원으로 일해보겠다는 저의 꿈은 무기한으로 미뤄진 뒤였습니다. 아르바이트마저 줄여서 했다가 근무 시간 조절이 힘들어서 그건 역시도 그만두었고요. 친정엄마의 옆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 제가 무조건 곁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해방이란 없었고 계속해서 몸이 아픈 게 연달아 이어지자 친정엄마는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해하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친정엄마에게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거리낄 것도 없으니까 친정엄마의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하였죠.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친정엄마를 향해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에게 계속해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어린 아들을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밖에 나가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힘든 때일수록 함께 헤쳐나가는 가족의 모습이었다면 이상적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였네요. 우선 시부모님이요. 제가 냉정하게 선을 긋고 저희 아들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었을 땐 저한테 연락조차 못하시고 멀리 뱅뱅 돌면서 전전긍긍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조심스러웠던 모습들은 다 가짜이고 연기였나 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편찮으시자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귀한 손자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 아니겠지? 체질이며 수명까지 유전이 강하다던데. 자기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일찍 떠났고 이제는 외할머니가 밑도 끝도 없이 아프다 그러지. 우리 손자가 그런 자기 외조부모를 닮아선 안 될 텐데. 외탁했으면 정말 큰일이야. 무조건 친탁해서 우리 집안을 닮아야 돼. 그럼 당연하지.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을. 우리 쪽을 닮아서 애가 건강하고 똘똘하게 자라나야 할 텐데 걱정이 커. 시부모님께서는 저런 대화도 즐거운 만담이랍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어린 아들을 붙잡고 엄마 닮으면 안 돼, 알았지? 착하니까 말을 잘 들을 거지? 엄마 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군요. 사람 앉혀놓고 바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큰 모욕을 당한 기분에 저는 두 말 않고 그냥 저희 아들을 안아든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가 아예 없는 논리를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자리를 뜨는 거니? 편하게 가족끼리 그런 농담도 못해. 집을 나서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셨지만 저는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보이신 작태를 다 설명하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피곤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이 한결같이 그렇게 구시는 거? 어느 쪽이 피곤한지 어디 한번 정확히 말 좀 해봐. 지금 너의 이런 태도 자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나는 네가 장모님 간호하느라 지금 벌써 몇 달째 그쪽에만 매달려 있어도 불만 한번 찍소리 안 뱉었거든. 그런데 너는 뭐가 금방 이렇게 불만이야? 오빠, 그게 비교 가능한 거라고 나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계속 편찮으시니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하잖아. 이런 당연한 일을 두고서 불만을 안 터뜨렸으니까 오빠는 지금 자기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네.
자기 장모님이 편찮으신 상황에서는 무조건 불만을 안 터뜨리는 쪽이 정상인 거야. 제발 좀 착각하지 마. 그럼 너는 지금 불만 터뜨리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거고?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원래 말씀을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나로서는 이해 불가야. 오빠는 정말로 나랑 안 맞는다. 사고방식 자체가 오빠랑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 됐다. 무슨 말이 통하겠어.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짜로 너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하자. 나는 원래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더 잘 가까이 지내고픈 생각이 강했었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그런 며느리를 내가 얻어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너는 정반대의 인물일 뿐더러 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구는 최악의 며느리야. 남편이 갑자기 자기 속마음에 있던 얘기를 꺼내드는데 듣고 나서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인간에게 실망할 구석이란 추가로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건만 아니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신혼만 잠깐 따로 즐기다가 시댁에 들어가서 함께 살 생각이었다고, 원래 계획은 그러했다고 남편이 밝혀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 육아를 하는 모습을 그렸대요. 하지만 제가 출산 직전에 완전히 마음이 틀어져 버렸고 시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남편의 몰래 세웠던 그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쭉 마음속으로 저에게 깊은 불만을 품어왔다고 했어요. 제가 자기 이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여자라서 크게 실망하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의욕이 안 생긴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이도 낳았고 스스로의 경제력이 마땅하지 않기도 해서 그냥 버틴 것이었는데 최소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는 돼야 이혼을 하든 말든 그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혼한다 그러면 당장의 생활도 걱정이지만 약해진 우리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제 마음속이 여러모로 복잡하였습니다. 우스웠던 점은 남편은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주제에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이혼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런 혼잣말을 TV를 보면서 하는 걸 제가 두어 번 보기도 했었고요. 정말 아들의 존재만 아니었다면 진작 전부 다 내려놨을 거란 확신이 들 정도로 저는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지만 무너져 내릴 수 없었던 것은 친정엄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친정아빠에 이어서 엄마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일념이 저를 붙들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서 친정엄마의 건강회복을 위해 곁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저를 두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소홀하고 자기 애도 내팽개치고 자기 엄마만 중한 줄 아는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희생과 정성이 통한 덕인지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끝낸 후 전보다 많은 건강의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약간의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상담을 다니면서 점차 컨디션도 좋아지셨고요. 친정엄마가 다시 일상으로 편안히 돌아가신 후에야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상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일부터 시작했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저는 꽤 오래 친정엄마를 간호하면서 느꼈던 게 돈이 없는 쪽, 그리고 돈을 안 버는 쪽이 약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렇더라고요. 남편에게 용돈 좀 달라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거들먹거리면서 꼴랑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줬던 남편의 태도도 저를 뒤집어 놨었고요. 아무튼 다시금 어떻게든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해보려 하였으나 친정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신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던 추석 연휴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추석 당일 전날에 남편이랑 아이랑 친정에 먼저 들렀어요. 친정엄마가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친정아빠가 잠든 곳에 찾아가서 함께 성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듣고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누운 남편을 찾았습니다. 오빠, 일어나봐. 우리 아빠 산소 어디에 있는지 오빠도 알지? 여기서 차로 1시간 안으로 가잖아. 거기에 성묘를 가봤으면 해서. 뭐, 성묘? 장인어른의 산소에 성묘를 가자고?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장인어른이 옛날 옛적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무슨 성묘야? 나는 진짜 뒤진 사람들을 왜 챙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앞불싸 열린 문틈 사이로 방문 앞에 서 있는 친정엄마가 보였습니다. 놀란 제가 얼른 나가보았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성묘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무리인 일정이었다면서 그냥 가지 말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저라도 갈 거라고 우겨보았지만 친정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절대 이번에는 성묘를 안 가시겠대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친정집을 나서야만 했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는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그쪽을 무시하고자 했는데 잠시 후 시어머니의 지령을 받고 온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야, 가서 너도 음식하는 거 얼른 거들어. 무슨 음식을 만든다는 거야? 지금이 식사 때가 다가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음식이기는 몰라서 묻냐? 성묘 음식이지.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 꼭지가 돌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뒤진 사람들이 입도 없고 몸도 없는데 무슨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내가 왜 뒤진 사람들 음식을 준비해야 돼? 제가 큰 목소리로 내질렀더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만 데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바로 따라 나오더군요. 제 팔을 남편이 잡자마자 저는 등을 돌려서 남편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하기 싫어. 당장 이혼해. 너랑 더 살다간 나도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저는 이혼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저의 마음을 돌리려고 뒤늦게 가식적인 연기를 선보였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죠.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혼 소송이 걸린 사실을 다 알려주겠다고 했더니 표정이 불안으로 떨리더군요. 과정이 추잡스럽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혼을 하였고 아이는 엄마인 제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지신 친정엄마가 아이를 보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